동행을 시작합니다. 다양한 질문이 나왔는데,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예적 승인은 예적 허가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적 승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겠죠. 왜냐면 예적 허가라고 쓰면 가능성 허가하고 구분이 좀 안 되기 때문인데, 차이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능성 허가가 있죠. 얘는 금지 해제죠. 그리고 특허가 있어요. 특허는 설권적 행위죠. 설권 행위입니다. 분류체계로 보면은 가능성 허가의 앞에 분류 기준은 명령적 행정행위죠. 얘는 형성적 행정행위예요. 그런데 가능성 허가도 형성적인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옛날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금지가 해제됨으로 해서 일정한 법적 지위가 회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법적 지위 회복도 형성력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논란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간 영역에 지금 나오는 예외적 허가, 다른 말로 예외적 승인이 있죠. 양자의 차이는 뭐냐면 허가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얘는 일반적 금지예요. 일반적 금지 또는 잠정적 금지 또는 상대적 금지라고 불러요. 잠정적이니까. 잠정적이라면 종국적은 아니란 말이죠. 예외적 승인에서는 이와 다르게 어떻게 본다? 얘는 원칙적 금지 그리고 절대적 금지. 여기가 상대적 금지면 얘는 절대적 금지 그리고 얘는 억제적 금지. 왜냐하면 금지의 대상이 다른 거죠. 어떻게 달라요? 가능성 허가의 금지 대상은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예외적 승인의 대상은 기본권 중에서 사람이 도박할 기본권도 있거든요. 여러분 도박할 자유도 있죠. 여러분 헌법 배우다 보면 음란물 관련한 헌재 결정이 나오잖아요. 성인은 음란물을 즐길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미성년자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게 문제라고 본 거죠. 그래서 예외적 승인은 원칙적 금지 또는 절대적 금지, 억제적 금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은 원칙적 금지라는 용어를 쓰세요. 왜냐면 김남재 교수님은 일부 교수님은 억제적 금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교수는 이 표현을 또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결론은 뭐냐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능성 허가도 명령적 행정행위인데 형성적 성격도 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명령적 성격으로 봐야 된다 이게 지금 다소리인데 이와 달리 예외적 승인은 형성적 성격이 강한 거예요. 가능성 허가에 비해서 얘는 형성적 그런 성격이 강한 겁니다. 왜 형성적 성격이 강하냐면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 근데 얘한테만 그 금지를 해제해 주니까 얘한테는 어떤 측면에서 약간 특허를 받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지. 원칙적으로 누구든 못해.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 다음 갖고 있는 애는 뭐 못하다 이렇게 됐는데 얘한테만 하게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예외적 승인이 뭐냐고 보니까 야 여기도 금지 해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허가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허가설도 있고 야 누구든지 못하는데 얘만 특별히 할 수 있으니까 특허로 봐야지. 아니야. 의무를 면제하는 걸로 그냥 봐. 아니야. 양쪽 성격 다 가고 있으니까 독자적 성격으로 봐. 예외적 승인이 나오면 이 학설 다툼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금지를 해제한다는 측면에서는 허가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누구든지 다 못하는데 얘만 하게 해준다잖아. 그 특허적 성격도 있어 보이고 왜? 얘한테만 법적 지위를 형성시켜 주는 거죠. 형성적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다수는 독자적 성격으로 보는 거지. 근데 논의실은 어디 있다고 했어요? 논의실은? 그렇죠. 예로 보면 기속행위야. 또는 기속재량이죠. 예로 보면 재량이고 면제는 기속재량하고 똑같아요. 면제되는 의무가 뭐냐 그 차이인 거지. 가능성 허가와 달리 여기는 사회적으로 유효한 행위에 대한 금지를 면제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독자적 성격 이게 다소리고 여기로 가면 재량행위로 보는 거죠. 결국 예외적 승인은 허가에 비해서는 형성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특허에 가까워져 있는 거고 그렇지만 특허처럼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설정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해서 중간적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외적 승인은 결국 재량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유해성이라는 측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 필요성에 공익이 있는 거죠. 유해성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거니까 뭐 마약 이런 거. 그렇지만 마약도요 진통제로 사용을 하잖아요. 또. 사회적 유해성이라는 측면과 그렇지만 금지를 해제할 금지 해제의 필요성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학교위생 정화구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 정화구역 50m 넘어가는 상대적 유해 구역에서는 PC방 같은 건 안 되지만 아이들도 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편의점이라든가 문방구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량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유해성과 즉 여기는 금지를 해제하면 안 되는 거죠. 유해성. 그렇지만 금지 해제의 필요성이라는 공익도 있기 때문에 이익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재량이다. 이렇게 포섭해 주면 되겠어요. 제재 사유 승계 이거 질문 잘했어요. 자, 여기 볼게요. 가르마를 크게 타면요. 제재 효과의 승계가 있고 제재 사유의 승계가 있다고 했어요. 제재 효과의 승계는요. 양도인이 위반을 하는 건 당연히 전제예요. 양도인의 위반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것이 적발됐고 위반, 적발, 그래서 제재 처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양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효과가 승계되느냐? 제재 처분에 효과 승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재 사유 승계는요, 두 가지를 포함해 사실은. 김양기 교수님 이걸 또 나눠 놓으셨는데 우리 판례 안 나누고 있어요. 두 가지 경우는 뭐냐면 첫 번째, 양도인의 위반 행위가 있어요. 플러스 적발이 됐어요. 자, 적발이 되면 보통 적발 보고서가 올라가요. 그럼 제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서 양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적발 이후에. 그러면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뭐가 되냐면 제재 절차가 승계돼요. 두 번째는 위반했어요. 위반 단계에서 양도해버리는 겁니다. 양도된 이후에, 양도 이후에 양수인이 법적 수익을 취득했는데 양수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중에 적발돼서 제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는 제재 사유의 승계야. 이런 것들을 이제 예비나 일순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김현기 교수님은 양들 구분하시는데 우리 판례는 구분하지 않아요. 이 두 개를 합해서 광의의 제재 사유의 승계로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 판례가 구분하는 것은 양도인에게 이미 제재 처분이 나왔냐 안 나왔냐예요. 어쨌든 절차가 승계되든 사유가 승계되든 결국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양도인의 위반 행위로 인해서 그런 위법 상태가 승계되어서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위반 행위에 따른 위법 상태까지 승계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크게 나누면 이 둘로 나눠요.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효과는 이미 처분이 나왔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양도인에게. 제재 사유의 승계라 아직 제재 처분이 현실화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제재 처분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판례 표현입니다. 아직 제재 처분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아직 적발이 안 됐거나 아니면 적발은 됐지만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가르마를 탑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어.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학자들은요,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는 당연히 인정해야 된다고 봤어.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봤던 학자들은 논리적 전제를 까먹고 있었어요. 판례도 마찬가지였고. 뭐냐면 당연히 대물적 처분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대인적 처분은 1심 전속적이기 때문에 이건 승계가 안 되잖아 원래.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학자들은. 당연히 인정되는데 얘가 논란이 있어가지고 얘가 맨날 시험에 나온 거죠. 얘가 쟁점이 됐던 거예요. 왜냐면
사유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고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단 말이에요. 긍정하는 견해는 제재 사유 승계를 긍정해야 된다는 견해는 제재 처분의 실효성이죠. 그리고 이렇게 양도해가지고 제재 처분이 면탈돼버리면 이건 악용 가능성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어떻게 악용돼요? 제재 처분을 면탈이 뭐야? 제재 처분을 면하겠다는 거예요. 제재 처분을 면탈하기 위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례가 여기를 손을 들어준 거예요. 제재사유 승계를. 그럼 부정하는 견해는 뭐냐면 부정은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측면이 많았어. 여기서 제3자는 누구예요? 양수인이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선의의 제3자 같은 경우는 거래안전이라는 측면도 많이 강조가 됐어요. 민사에서는 거래안전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양수인은 모르고 받았다가 자기가 덮어 씌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를 위해서 부정하려고 봤었어요, 학자들. 근데 여기서 부정하는 학자들은 여기서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부정을 하되 만약에 그것이 물적 상태로 반영돼 있으면 그때는 승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양수인이 불법 시설을 해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불법 시술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유사휘발유가 섞여 들어가. 근데 이걸 만약에 나중에 양수인이 받았어. 그러면 얘한테 제재 처벌을 할 수 있는가를 지금 부정서를 취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것으로 하냐면 양수인의 제재 사유가 승계돼서 제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책임을 짓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계 문제로 볼 필요 없이 물적 상태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책임을 물리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지금. 굳이 승계 문제로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너는 물건에 대한 네 자신 독자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불법 개조를 한 거에 대한 책임은 얘한테 물리라는 거예요. 개조를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불법 개조를 했다면 그 부분은 얘한테 책임을 물리고 그거를 계속 쓰고 있으면 철거하라 뭐 이런 건 얘한테 책임을 물리라는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몰라서 이런 시설이 있는지 그럼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견해도 사실 후속 조치를 이해하면은 부정설이 우리가 납득이 되는 거예요. 사실 무조건 부정하자는 견해는 아니에요. 위반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건 얘한테 하고 그리고 위반 행위가 물적 상태에 반영되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승계한 자는 그 사람이 어떤 위반 사유를 승계해서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냥 자기 책임을 지는 걸로 이런 것을 하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충설도 나오는 거죠. 절충설은요, 학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선의 양수인을 보호하겠다는 이 견해에서 이제 분화하는 거야. 그러면 양수인이 선이면 얘 견해처럼 부정하고 근데 악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긍정하고 다만 선인지 악인지는 구분하기 힘들잖아. 이건 스스로 입증하게 해야 된다. 사실 그동안 학자들은 판례를 그냥 부정설로만 얘기했었어요. 부정설로만 얘기했는데 긍정설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입법화될 때는 절충설로 입법화가 됐어. 그러니까 판례는 긍정설을 취했지만 얘가 입법화가 됩니다. 얘가 입법화가 됩니다. 자, 입법화가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이런 논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창조조문을 봤을 때 가르마가 다시 어떻게 타지냐면 보통 지위, 승계, 규정만 있을 때 두 번째는요. 식품위생법 78조처럼 우리 쟁점 답안지 있죠? 식품위생법 제78조처럼 제재 처분에 효과의 승계 규정이 있어요. 결국 얘는 뭐냐면요. 얘는 그동안의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입법적으로 해결했는데 절충설을 취합니다.
절충설월죄예요. 그래서 입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문은 승계를 하고 단서에서는 선이면 승계가 부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 중에 아까 김현기 교수님처럼 제재 절차의 승계만을 규정하고 있다. 제재사의 승계는 여전히 학설에 맡겨져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판례가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 구조는 마치 절차의 승계만 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재 사유의 승계까지 포함하는 걸로 최근에 나온 판례를 쭉 읽어보면 제재 사유의 승계까지 포함한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제재 절차의 승계 규정만 했다면 사유 승계를 안 한 것은 지금 공무원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 굳이 안 했지만 포함되는 걸로 봐요. 그러면 시험은 만약에 내려면 이쪽으로 되겠지. 그래야 결의 다툼이 생기니까.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나오면 사실 쓸 게 별로 없는데 전제는 있어요. 첫 번째,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가 되려면 첫 번째는 대물적 처분이어야 되는 거야. 즉 대인적 처분은 안 된다는 것은 이 조문과 상관없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정지 이런 거겠죠. 또는 과징금 이런 거. 이행강제는 안 된다고 했죠. 대물적 처분해야 돼. 두 번째, 단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선의 여부는 양수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고 봤어요. 판례가 이 단서를 해석하면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승계가 원칙이라는 거야. 승계시키는 게 원칙이야. 왜? 제재처분 면탈, 악용방제, 방기를 해서 승계가 원칙이야. 따라서 승계를 부정하려고 하면 승계를 부정하는 자가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엄격하게 입증해야 돼.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서 대물적 처분이면서 상대방이 선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제재 처분, 효과든 사유든 절차든 다 승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제자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해나가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 그 공대에 나왔던 그 여자애. 벌써 뭐 10년도 다 됐지만 아니 선생님 조문은 효과의 승계라고 돼 있는데 조문은 효과의 승계라고 돼 있지만 절차 승계, 사유 승계가 포함되는 걸 보는 거야. 본문을 읽어보면.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집행정지라고 써있지만 집행정지만 있는 게 아니야. 집행정지 말고 뭐 있어요? 절차속행정지, 효력정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목은 집행정지라고 써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집행정지는 뭐를 포함하고 있다? 절차속행정지와 효력정지 세 가지를 그냥 제목을 집행정지라고 써는 거야. 얘는요. 세 가지가 뭐야? 효과승계, 절차승계, 사유승계. 셋 중에서 효과승계라고만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효과승계, 절차승계, 조문은 절차승계까지만 써있어. 근데 사유승계까지도 우리 판례는 판시할 때 보면은 제재처분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실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승계되는 걸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이건 양도인에게 이미 제재처분이 나왔다. 절차승계, 양도인이 위반했고 적발은 됐는데 그 이후로 넘겼다. 그러면 제재처분의 절차가 승계된다. 사유승계는 아예 양도한 이후에 적발된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유승계는 우리 판례는 절차승계를 포함하는 걸로 사유승계라고 쓰고 있다고. 제재사유승계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시험에서 만약에 얘가 나왔어. 얘가 나오면은 사유승계, 긍정설, 부정설 쓴 거 있죠? 저걸 쓰는데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 학설 논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법학은 조문과 판례라고 했죠? 판례는 알겠어. 긍정. 그리고 우리 유아보조금 사건은 오늘 이제 판례 자료도 나갈 거니까 같이 볼 거야. 조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승계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는 법적 지위라고 했어. 법적 지위라는 건 뭐냐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돼서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라는 말하고 다르지 않아요. 결국 지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었을 때 핵심은 뭐냐면 이 지승계 규정에서 말하는 이 지위, 법적 지위에 권리 의무는 당연한데 여기에 우리 판례가 썼던 표, 양도인의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즉 제재 처분이 아직 현실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제재 처분을 받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럼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도 포함하는 걸로 해석할 거냐? 판례가 포함된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결국 조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조문을 도외시하면 안 돼. 결국 지휘승계 규정이 없으면 이 문제는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제가 볼 때는 쟁점을 만들 때는 지휘승계 규정을 반드시 넣어줘. 그런데 얘까지 넣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얘까지 넣어주면 사실 학설 대립을 쓸 수가 없게 돼버려요. 왜? 입법적으로 해결된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휘승계 규정만 있는 거를 내고 싶어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학설 다툼도 써야 되고 지휘승계에 공법상 권리 의무뿐만 아니라 양도의 위반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를 포함할 수 있느냐라고 써줘야 돼. 그런데 잠깐만 보세요. 근데 만약에 근데 요즘은 중요한 법에는 제재처분 효과승계 규정을 입법적으로 다 집어넣고 있거든. 얘가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나오면 우리 판례가 썼던 유가보증을 써줘야 돼. 그러면 이때는 이 부분 있잖아. 판례가 대물적 처분은 안 된다는 그 대물적 처분만 가능하고 대인적 처분은 안 된다는 대물적 처분과 대인적 처분을 구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증 사건 있죠? 오늘 자료 나눠 드릴 테니까. 화물자동차 유가보증금 부정수급 사건. 결국 부정수급에서 반환명령이 나온 사건이었지. 이 판례를 자세히 써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설문에 무슨 처분은 만약 영업정지가 나왔다. 그럼 8편 그대로 쓰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대무적 처분이 성격에 있으므로 이런 편. 개인적 인격에 기한 처분이 아니라 영업정지는 위반한 사람의 그 위반에 따른 그 개인에게 나가는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위반은 하긴 했지만 위반행위에 따라서 나간 건데 판례는 위반행위에 따른 개인의 인격에 부과된 처분이 아니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대물적 처분의 성격밖에 없다는 거야. 학자들은 얘가 위반해가지고 영업정지 안 나왔으면 얘가 잘못해서 나온 거니까 이건 이 사람의 문제니까 대인적 처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야. 근데 판례는 정확히 아니라고 봤어. 얘가 위반해서 영업정지가 나왔더라도 이거는 이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개인 자격에 나간 처분이 아니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이 있다. 그걸 써줘야 돼, 답안지. 과징금 누구나 내도 되는 거죠. 다만 이인강제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문 다 줘버렸네. 두 번째 질문 뭐였지? 뭘로? 자, 여기 보세요. 12조 전문에 법률상 이익은 우리 결론 알잖아. 법률상 보이익 구조설. 이제 법률의 범위를 뭐라고 봐요? 처벌의 근거법규. 근거법규 항상 나오니까 이거 많이 쓰지 말라는 거야. 관련법규. 이번에 한 번 나왔네. 환경영향 평가법. 여기에 더해서 뭐까지? 구체적 기본권. 까지 포함시키는데 구체적 기본권은 추상적 기본권과 달리 어떻게 달라요? 내용이야, 내용. 헌법에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면 구체적 기본권. 내용이 안 정해져 있고 법률로 위임했으면 추상적 기본권이야. 그러니까 환경권, 헌법 35조 같은 경우는 헌법 35조 환경권은요. 이 항에서 법률로 위임한단 말이야. 법률로 정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추상적 기본권인 거야.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구체적 기본권은 뭐가 있느냐? 헌법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된다. 그런데 직업 선택의 자유에 파생의 기본권이 뭐라고요?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제목에다 다 못 넣잖아. 아까 우리 집행정지 효과승계 이것처럼. 그러니까 얘는 선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직업 선택, 이직, 겸직, 경영 또는 경쟁 이게 파생기본권인 거예요.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직업 이직의 자유, 직업 겸직의 자유, 직업 경영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게 헌재에서 언급을 해준 거지 이거는. 경쟁의 자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의 파생기본권이야. 근데 얘는 법률을 위임하고 있지 않아. 그럼 구체적 기본권이야. 그러면 적어도 경쟁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12조 조문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 경업자 소송이 나오면 그때는 언급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경업자 소송은 서로 경업관계에 있어서 서로 영업을 하는 자끼리 경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적어도
헌법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의 파생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원무조건에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렇지만 재판 심의에 따르면 처벌의 근거 밖에서 과당경쟁 방지 취지를 찾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경쟁의 자유가 나오면 첫 번째, 구체적 기본권이 경쟁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12조 전문 법률상 이익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두 번째, 허가가 특허으로 영업상 이익은 어느 정도 독점적 또는 배타적 법률상 이익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근거법규가 과당경쟁 방지 취지가 있고 영업구역, 허가구역,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취지가 있으므로 결국 원무조건이 인정된다. 세 가지 논문을 다 들을 수 있어. 그런데 방금 질문은 뭐 나왔냐면, 선생님 그럼 재산권은요? 이건 좀 주의해야 돼. 헌법 23조는 내용 범위는 법률을 정한다고 돼 있어. 그렇지만 헌법 23조의 재산권은요, 여러분, 재산권 규정이야말로 가장 본래적 기본권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지만 헌법에서 재산권을 뭐라고 해요? 이건 구체적 기본권이에요. 근데 조심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법률로 정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추상적 기본권처럼 보이지만 구체적 기본권이에요. 근데 왜 법률을 정하네? 그거는 역사적 연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빈익빈부가 심해지고, 그런데 공산주의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수정자본주의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소유권 절대사상이 소유권 상대사상으로 바뀌면서 소유권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산권 2항에서 나오는 내용 범위를 법률로 정하라는 것은 환경권처럼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한번 법률로 니네가 정해봐가 아니라, 원래 재산권은요, 우리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그 부르주아들이 했던 게 뭐야? 결국 재산권을 쟁취하려고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산권이야말로 헌법이 추구하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생명, 신체,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얘는요, 가장 본래적 기본권 중에 하나야. 이거는 뭐 법률로 정할 게 아니라 아예 천부인권에 포함되는 걸로 봤단 말이야.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봤다고요? 소유권 절대사상이었지. 그게 켈뱅이즘 아니야. 켈뱅이즘은 뭐야? 켈뱅이 했던 말은 뭐냐면, 신의 축복을, 부의 척도를 이 자신의 재산으로 본다는 거 아니야. 켈뱅이즘이.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래서 켈뱅이즘이 미국의 자본주의가 싹트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천민자본주의가 되는 거야. 뭐예요? 나의 부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아니에요. 청교도 정신이 깔려있는 켈뱅이즘은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써야 돼.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 자식한테 주면 안 돼. 무조건 이걸 하나님한테 물려야 되니까 약자들에게 환원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런 청교도 정신이 바탕에 깔려있으니까 부를 많이 정직하게 얻어라. 근데 여기서 근데 부를 정직하게 얻어라, 남을 위해서 써라, 이런 건 쏙 빼고 부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지. 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야. 그리고 나서 자식한테 불법 중에 이거는 완전히 어긋나 있는 거야. 원래 이 굉장히 엄격해. 그쪽에서 보는 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 근데 지켜야 할 수칙이 너무 많아. 보면은 거짓되게 얻으면 안 되고, 뭐 뭐를 하면 안 되고, 가족을 소리하면서 막 일만 해서 벌어서 안 되고, 뭐 읽어보면 이거 돈 못 벌 구석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해서 돈 얻고, 우리나라 같으면 사기도 좁히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갈아 넣어야 되고, 모질게 막 돈 뜯어내야 되고. 근데 여기서 그게 다 금지돼 있어. 나중에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싹 빼고 그냥 부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게 천민자본주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엄격한 자기관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뭐하게 욕된 거지? 재산권은 소유권 절대사상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구체적 기본권이야. 법률로 정해야 재산권이 보장된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처음에 그 사람 자체가. 그래서 소유권 절대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가 왜? 뭐 이런 의식이 있었던 거지? 그렇지만 수정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이게 그 청교도 정신이 흐릿해지면서 이 불을 쌓은 그런
대감원들이 그 부를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만 쓰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재산권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다. 부라는 게 한정적이니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제3국을 침범하기 싫어하는 제국주의가 시작돼버린 거지. 제한시켜버리니까. 외국에서라도 뺏어보자. 국내에서는 못 뺏은다니까.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로 해서 이제 식민지 쟁탈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뺏어오면은 니네들한테도 조금 낙수효과를 줄게. 그래서 이제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 자국 내에서는 부가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못 뺏게 만들어 버리니까. 외국에서 이제 뺏어오기 위해서 식민지 쟁탈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다음 또 질문이 뭐 있었죠? 이 질문도 있어서. 한번 강의 시간 했던 것 같긴 한데, 공법에서 행정작용은 행정행위, 즉 처분만 공정력이 있어서 취소 사유가 있는데, 근데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민사에서는 의사표시 규정에 보면은 의사표시는 취소 사유도 있고 무효 사유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취소 사유일 때만 취소할 수 있어. 무효 사유는 취소할 거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효 사유일 때는 취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질문 또 뭐 있었죠? 택시 면허 양수할 때 인가 있잖아요. 그걸 수리해. 이거는 좀 약간 근본적 질문인데, 양도 양수가 있잖아요. 보통은 과거에는 인가로 돼 있다가 나중에 신고로 바꾼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규제 완화지, 규제 완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도 양수 신고는 지휘승계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하고 수리만 되면, 이 수리한 놈이 별거 아니야 사실은. 도달하면 수리한 거잖아요. 그럼 보통 신고필증 찍어줘. 날짜나 이렇게 돌려가지고 쿵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은 그냥 신고만 하면 사실 수리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접수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그리고 인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인가는 신청을 해야지. 신청을 해서 얘는 인가 처분이 나오는 거예요. 처분이. 그러니까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주도권을 누가 갖는 거예요? 인가 처분하는 행정처의 주도권을 갖는 거고, 신고로 전환되면 적법한 신고만 하면 웬만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가로 됐던 걸 규제 완화할 때는 이제 신고로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어 이렇게. 그런데 택시나 이런 쪽에서는 경미한 사항은 또 신고로 바꿔줘요.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만 해도 되는 걸로. 그런데 이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아직 인가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건 상식인데 개인 택시는 아무나 몰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는 이런 택시는요, 다 지입 차량이죠, 지입 차량. 어떤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애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야. 법을 하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지입 차량을 찝차인가? 찝차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입 차량은 뭐냐면요, 운수회사가 있잖아. 운수회사가 있으면은 보통 택시 기사 모으잖아요. 그럼 자기가 차를 사갖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자기가 차를 사갖고 들어가면 그 차를 그 회사 귀속으로 넘겨. 그러면서 일정한 자기 권리를 받는 거야. 그걸 지입 차량이라고 불러. 그래서 지입해놓고 거기서 자기가 운전을 하는데, 그 회사의 역의 운송 차량으로 등록을 시켜놓는 거야. 이게 지입 차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타는 택시 대부분 다 이거지. 근데 이 개인 택시는요, 요건이 엄청 까다로워. 그래서 아무나 못해. 그래서 택시 보는 분들은 개인 택시 보는 게 꿈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무사고도 뭐 10년 이상인가? 뭐 무사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할아버지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좀 동심파괴 같긴 한데, 그분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거기서 이제 점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택시 운전 기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봉사도 하시고, 그걸 가끔 봐. 가끔 보면은 뺑소니 차량 같은 거 있으면 택시 기사 끝까지 추격해서 잡잖아. 처음에 선생님 이런 거 배우기 전에는 운전하는 입장에서 위험하잖아. 그 사람 잡으러 가다가 막 앞으로 탁 막아버려가지고 만약 박아버리면 어떡할 거야. 내 차 다 이거 그러면 막 몇백만 원 이거 문자 날아가고 막 본네트 찌그러져 버리면 큰일 나는데, 막 끝까지 추적해서 앞으로 쫙 해가지고 막잖아. 자기 차 부서질 거고 막 왜 이러지? 나중에 보니까 택시기사가 그렇게 해서 피청자 받잖아요. 그럼 점수가 확 올라가.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개인 택시 받을 때 거의 이제 풀패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점수 따고 이런 거 되게 민감해. 왜? 개인 택시 따는 게 이게 이제 소원이야, 소원. 그래서 아무나 못해. 그러니까 보통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요, 하나의 그 특허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 굉장한 권리란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분이 사망하시면은 일정한 요건에 상속 대상으로 해줘.
그래서 상속인 상속 신고할 수 있게 해줘.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거를 양도를 할 수 있는데 양도 같은 거 할 때도 자격 없는 사람한테 못 넘겨요. 상대방도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돼. 개인 택시. 그러니까 뭐 진짜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뭐 택시나 볼까? 뭐 할 일도 없는데 택시나 볼까? 그때 택시나 볼까는 운수회사에 들어가겠다는 의미지 개인 택시는 자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또 무슨 질문이 또 있었죠? 내일에 또 질문. 내일 하면 되죠. 자, 오늘도 여러분 이 얘기만 할게요. 지금 보니까 뭐 한 9개월 만에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 암기도 안 돼, 답안지 상담도 처음이야, 막 이런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금도 상담해 보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본인이 암기가 지금 전혀 안 돼 있잖아. 뭐 내용이해도 안 돼 있는데 암기가 또 되겠어? 이럴 때는 단계별 암기를 해야 돼요. 단계별 암기는 뭐냐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쟁점 이름하고 팔만 암기를 해야 돼. 그리고 이걸 한번 타이핑해봐. 타이핑하고 편집할 때 날개 다는 거 있잖아요. 날개 다는 거 있으면 여기다 막 키워드 같은 걸 적어가지고 쫙 긁어내면서 자꾸 보는 연습해야 돼. 쟁점 이름과 판례만 암기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나중에 학설 암기까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목차는 목차 공식대로 가세요. 목차도 중구난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목차가 깔끔해야 돼. 목차에는 두 가지가 보여야 돼요. 질문, 내용과 그 질문에 따른 쟁점을 찾았는지 쟁점 이름이 보여야 돼. 이게 어딘가는 보여야 돼. 이게 두 가지가. 그래서 목차만 딱 봐도 이 질문에서 얘는 쟁점 뭐를 찾았구나. 이게 논리적인 목차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목차를 정말 주관적 사견을 내려놓고 한번 봐봐. 객관적으로. 내가 목차만 봐서 지금 여기서 뭘 묻고 있고 그래서 내가 뭘 찾았는지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안 보이면 목차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목차만 딱 봐도 질문이 뭐였는데 뭐를 찾았구나. 이게 보이는 게 좋은 목차잖아. 근데 이게 전혀 안 보여 지금. 그러면 이 목차가 이렇게 안 좋으면은 채점하는 사람이 읽을 때 되게 난감하단 말이야. 도대체 뭘 쓰고 있는 거야? 그러잖아. 채점하기 쉽게 해줘야지. 질문 형태로 쓰세요. 질문.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이니까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